어느 오후 우연히 마주친 한 문장이 있습니다. 타인을 깎아내리는 말은 대부분 자기소개다. 19세기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남긴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묘한 불편함이 스쳐 지나갑니다.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 내게 했던 날카로운 말, 그 말이 남긴 상처, 그리고 잠시 후 떠오르는 또 다른 얼굴, 내가 누군가에게 했던 말들.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직장에서 30년 혹은 40년, 아침 회의에서, 점심 식사 자리에서, 저녁 회식에서 상사의 말을 듣고 동료와 말을 섞고 후배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또 다른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배우자와의 대화, 자녀를 키우며 했던 수많은 잔소리, 그리고 이제는 손주들에게 건네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까지. 그 모든 말들이 쌓여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평판을, 그리고 우리 자신의 내면을 문득 생각해 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가슴 깊숙이 박혀 수십 년을 아팠던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자네는 그것밖에 안 돼. 그래서 지금까지 그 모양이지. 넌 절대 안 될 거야. 그 말을 한 사람의 얼굴, 그 말을 들었던 그날의 날씨, 그리고 그 이후로 은밀하게 자라난 자기 의심까지 모두 생생합니다. 한 지인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30년 전, 첫 직장 상사가 회의 중에 던진 말 한마디. 이런 기획서를 내다니, 자네 머리로는 이 일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날 이후, 그분은 무슨 일을 하든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승진 기회가 와도 스스로 사양했고, 새로운 도전 앞에서는 미리 포기했습니다. 60이 넘어서야,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저 그 상사의 불안과 열등감이 투사된 것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반대로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되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화가 나서 자녀에게 내뱉었던 말, 불안해서 배우자를 몰아세웠던 말, 열등감 때문에 동료를 깎아내렸던 말. 당시에는 정당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거나, 나를 무시했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거나. 어느 할머니는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딸이 결혼 준비를 하던 시절, 사위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답니다. 그 사람은 내 아버지만큼 듬직하지 못해. 결혼하면 고생할 텐데. 끊임없이 반대했고, 결국 딸은 눈물을 흘리며 엄마는 왜 내 행복을 믿어주지 않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답니다. 사위가 문제가 아니라 딸을 잃을까봐 두려웠던 자신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을. 딸이 다른 사람에게로 가버리면 자신은 쓸모없어질 거라는 그 불안이 사위에 대한 비난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의 이 문장 앞에 서면 조금 다른 풍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그 말은 상대방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것은 아니었을까? 내 안의 불안, 내 안의 열등감,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상대방을 향한 말로 표출된 것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역으로 나를 깎아내렸던 그 사람도 사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조용히 피어오릅니다. 60평생, 아니 70평생을 살아온 지금, 우리에게는 돌아볼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바쁘게 달려온 삶을 잠시 멈추고 했던 말들을, 들었던 말들을, 그리고 그 말들이 남긴 흔적들을 천천히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말들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의 한 문장이 열어주는 말과 마음에 관한 깊은 통찰, 그리고 남은 인생을 더 지혜롭게 살아갈 작지만 확실한 변화의 시작.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40년. 한 회사에 몸담았든, 여러 곳을 거쳤든, 직장이라는 이름의 전장에서 보낸 시간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말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올라가기 위해, 혹은 최소한 밀려나지 않기 위해. 직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자존감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배우는 또 하나의 학교였습니다. 아침 7시 30분, 출근길 지하철에서부터
저녁 9시 퇴근길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단순한 업무 지시나 보고를 넘어서 권력 관계를, 인정 욕구를, 생존 본능을 담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회의실. 부장의 시선이 나를 향할 때 느껴지던 그 긴장.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해 설명해보게. 실적이 좋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목표에 못 미쳤을 때, 혹은 동료보다 뒤처졌을 때는 달랐습니다. 김 부장은 해냈는데 자네는 왜 못했나? 그 말 한마디가 사무실로 돌아오는 복도를 얼마나 길게 만들었는지. 점심을 먹어도 체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도 배우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선배는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IMF 직전의 회사 분위기는 살벌했답니다. 임원 회의에서 내려온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실적 없으면 다 잘린다. 그 압박은 고스란히 중간 관리자였던 그분에게 전달되었고, 그분은 다시 팀원들에게 그 압박을 쏟아부었습니다. 너희들이 이 모양이니까 내가 욕먹는 거야.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같이 망한다. 당시에는 그게 정당한 동료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들은 팀원들의 무능함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표출한 것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말했습니다. 신입사원이 실수했을 때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대학을 나왔어? 후배가 정시 퇴근할 때 요즘 젊은 사람들 열정이 없어. 우리 때는 동료가 승진했을 때 그 사람이 뭐가 특별하다고 줄을 잘 섰지. 그 말을 하고 나면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통쾌한 듯 하면서도 씁쓸한, 정당한 지적을 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찜찜한. 왜 그랬을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보입니다. 신입사원에게 했던 그 말은 사실 한때 나도 그렇게 서툴렀던 시절을 잊고 싶어서였습니다. 실수투성이었던 나, 아무것도 몰라서 혼났던 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서툴렀던 나를 지우기 위해 신입사원의 서툼을 더 가혹하게 비난했던 것입니다. 정시 퇴근하는 후배를 향한 비난은 더 복잡합니다. 우리 때는 이라는 말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밤 11시까지 일했지만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억울함,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했지만 보상받지 못한 아쉬움, 그리고 나는 그렇게 희생했는데 너희는 편하게만 살려 하느냐는 은밀한 분노. 그것이 세대 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나온 것입니다. 특히 기억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정년을 몇 년 앞두고 나보다 한참 어린 팀장이 부임했을 때입니다. 그는 나에게 공손했지만 그 공손함 뒤에 숨은 거리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장님 경험을 존중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그래, 자네 방식대로 해보게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끌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책에서 배운 이론만 가지고 현장이 어떤 곳인지 알기나 하나. 한 지인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대기업 임원까지 올라간 분이었는데 정년퇴직 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새로운 젊은 CEO가 전 임원에게 디지털 전환 교육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60이 다 된 나이에 20대 강사에게 스마트폰 앱 사용법을 배우는 것이 견딜 수 없이 굴욕적이었답니다. 그날 저녁 오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들이 완전히 정신 나갔어. 경험 많은 사람들 다 내쫓고 애송이들한테 회사 맡기니까 망하는 거야. 친구들은 맞장구 쳤고 그 자리는 젊은 세대를 비난하는 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혼자 있을 때 그분은 깨달았답니다. 진짜 화난 이유는 젊은 CEO나 디지털 교육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 순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압니다. 그 말은 그 팀장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나 자신에 대한 불안, 쓸모없어진다는 두려움, 오랜 경험이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한다는 서러움. 그것이 그를 향한 비난으로 위장되어 나온 것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대로 자기 소개였던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이런 패턴은
우리 세대 대부분이 겪은 일입니다. 위에서 받은 압박을 아래로 전달하고 자신의 불안을 타인에 대한 비난으로 바꾸고 인정받지 못하는 서러움을 세대 갈등으로 포장하는 것. 이것이 조직 생활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조직을 떠났습니다. 직장이라는 전쟁터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조용히 뒤돌아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때 했던 말들, 들었던 말들이 진짜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말입니다. 직장 생활 40년. 그 안에서 주고받은 말들을 가만히 떠올려 봅니다. 얼마나 많은 말들이 진짜 상대방에 대한 것이었고, 얼마나 많은 말들이 사실은 나 자신의 고통을 남에게 전가시킨 것이었는지. 한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오래 기억하는 것은 칭찬도 보너스도 아니고 상사나 동료에게 들었던 모욕적인 말 한마디라고 합니다. 그 말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했던 말들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후배의 마음 속에, 동료의 기억 속에,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녀들의 무의식 속에까지.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했던 그 말들도 사실은 그 사람 자신의 고통이었다는 것을 이제 안다면 우리는 그 상처를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무능한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그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조금은 다르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상사에게 들었던 그 모욕적인 말을 내 자존감을 규정하는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후배에게 했던 그 날선 말들을 삼키고 대신 진짜 도움이 되는 조언을 건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몰랐기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직장은 떠났지만 말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자녀에게, 손주에게, 배우자에게, 그리고 오랜 친구들에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40년의 전쟁터가 가르쳐준 교훈을 가슴에 품고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잠깐 멈춰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 저 사람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무언가에 대한 것인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직장에서의 말이 전략과 생존의 언어였다면 가정에서의 말은 사랑과 상처가 뒤섞인 언어였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때로 가장 날카로운 말이 되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꽂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는 직장 동료에게는 참던 말을 배우자에게는 거침없이 내뱉었을까요? 왜 상사에게는 하지 못하던 비난을 자녀에게는 쏟아부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감정 전가라고 부릅니다.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모욕을 가장 안전한 공간, 즉 가정에서 풀어내는 것입니다. 가족은 떠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 혹은 착각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함부로 대했습니다. 넌 왜 형언니처럼 못하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성공하겠니? 자녀를 키우며 했던 말들 모두 아이를 위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뒤에는 우리 자신의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대학 동기들은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이 되었지만 자신은 중소기업에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자격지심은 없었습니다. 아니,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뭔가 달라졌습니다. 너는 꼭 서울대 가야 한다. 수학 성적이 왜 이 모양이냐? 게임할 시간에 공부를 더 해야지. 끊임없는 잔소리와 압박. 아들은 점점 아버지를 피했고 둘 사이의 대화는 성적 이야기로만 채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폭발했습니다. 아빠는 왜 나한테만 이래요? 내가 아빠 대신 성공해야 해요? 그 말에 그분은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정확히 짚어냈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아들에게 투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자신의 열등감을 아들의 성공으로 보상받으려 했다는 것을, 내가 이루지 못한 꿈, 내가 겪었던 좌절,
세상에 뒤처질까봐 느꼈던 두려움. 그것이 자녀를 향한 채찍이 되었습니다. 너는 나처럼 되면 안 돼.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진심 어린 걱정입니다. 자녀가 자신처럼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그러나 다른 하나는 자기 비하입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본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자녀에게 더 나은 삶을 바라는 것은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전달될 때 자녀는 이중의 무게를 짊어지게 됩니다. 부모의 기대와 부모의 실패를 동시에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딸의 고백이 기억납니다. 어머니는 평생 너는 꼭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답니다. 결혼해도 일을 놓지 말라고, 남자에게 기대지 말라고, 돈을 벌어야 한다고. 딸은 그 말을 따랐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 엄마 나 너무 힘들어요. 잠시 쉬고 싶어요라고 말했더니 어머니는 화를 내셨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했잖아. 여자는 일을 놓으면 안 된다고. 그날 밤 딸은 깨달았답니다. 어머니의 그 말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머니 자신이 전업주부로 살면서 느꼈던 경제적 무력감, 남편에게 의지해야 했던 굴욕감, 그것을 딸에게 투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간의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형처럼 못하니? 이 말은 단순히 형을 본받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너는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고, 동시에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조건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부모 자신의 불안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형만큼 잘 되지 못할까봐, 그래서 나중에 고생할까봐 걱정이다. 그 걱정은 진심이지만 그것을 비교와 비난의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아이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형제 간 비교를 많이 들으며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자존감이 낮고 형제 관계가 소원하며 자신의 자녀를 키울 때도 비슷한 패턴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말은 이렇게 세대를 넘어 흐릅니다. 이제 그 자녀들이 부모가 되어 비슷한 말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손주에게 하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똑같은 말투, 똑같은 불안, 똑같은 압박. 우리가 자녀에게 했던 그 말들이 이제 손주에게 전달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어느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들 부부가 손자 교육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았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손자에게 너는 왜 이렇게 산만하니? 집중력이 없어. 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마치 30년 전 자신의 모습 같았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답니다. 아들아, 내가 어렸을 때 아빠가 너한테 그렇게 말했던 거 기억나니? 아들은 잠시 멈칫했고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아빠, 저도 모르게 똑같이 하고 있었네요. 두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답니다. 상처에 대해, 그리고 그 상처를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배우자와의 관계는 또 다른 차원의 복잡함이 있습니다. 30년, 40년, 혹은 50년을 함께 산 사람. 그 긴 세월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을 주고받았을까요? 그리고 그중 얼마나 많은 말이 상처가 되어 가슴에 박혔을까요?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에요? 내가 누구 덕분에 이렇게 사는 줄 알아? 당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 게 내 인생 최대 실수야. 화가 나서, 혹은 지쳐서, 혹은 서운해서 내뱉은 말들. 그 순간에는 속이 시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 번 던져진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깁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40년 직장 생활을 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40년 집안일과 육아를 하며 가족을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서로가 서로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내가 돈을 벌어오니까 당신이 편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고, 아내는 내가 집안일을 다 하니까 당신이 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은퇴 후
둘은 집에서 24시간 함께 있게 되었고 갈등은 더 심해졌습니다.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40년 동안 가족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그 말에 남편은 얼어붙었답니다. 40년의 헌신이 단 한 문장으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말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내의 그 말은 정말 남편의 40년을 부정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40년도 인정받고 싶다는, 외로웠던 시간들을 알아달라는 그런 간절함이 비난의 형태로 나온 것은 아니었을까요? 남편의 내가 누구 덕분에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아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고를 인정받고 싶다는, 평생 일만 하느라 가족과 시간을 못 보낸 것에 대한 죄책감과 방어기제가 그런 말로 나온 것은 아니었을까요? 쇼펜하우어의 통찰이 다시 떠오릅니다. 타인을 깎아내리는 말은 대부분 자기소개다. 배우자를 향한 비난 속에는 사실 자신의 외로움, 자신의 불안, 자신의 인정 욕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했던 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했던 그 비교, 배우자에게 했던 그 비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말 뒤에 숨은 나의 진짜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었다. 완벽한 배우자가 아니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많은 상처를 주었다. 이 인정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한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60대 후반이 되어서야 딸에게 사과했답니다. 엄마가 너를 너무 몰아붙였구나. 미안하다. 엄마도 불안했었어.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방법을 몰랐나 봐. 딸은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리고 말했답니다. 엄마 알아요. 이제야 저도 엄마가 되어보니 알겠어요.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말하게 되는지. 두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서로를 진짜로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직장을 떠나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것들을 돌아볼 시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거울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라는 거울을. 은퇴 후의 삶은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명함이 사라지고 직함이 사라지고 출근할 곳이 사라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40년 동안 김 부장, 박 이사로 불렸던 나. 이제 그 직함을 떼어내면 무엇이 남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이 당황합니다. 정체성의 공백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시 말을 시작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젊은 세대를 비판하고 우리 때는 이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말들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 누구는 성공했고 누구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교합니다. 자네는 운이 좋았지. 저 친구는 백이 있어서. 나는 그만큼 기회가 없었어.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한 동창회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친구가 사업에 성공해서 고급 외제차를 몰고 왔습니다. 다들 축하한다고 했지만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몇 명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친구 원래 공부도 못했는데 운이 좋았어. 아마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 벌었을 거야. 돈이 전부는 아니지. 한 친구가 용기 내어 물었답니다. 우리 왜 이러는 거지? 저 친구가 뭘 잘못했어? 그 질문에 모두 침묵했답니다. 아무도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단지 그 친구의 성공이 자신의 평범함을 부각시켜서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멈춰 생각해 봅니다. 정말 저 사람의 운만 좋았을까? 아니면 내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그런 말을 만든 걸까? 60을 넘어서니 이제 조금 보입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결국 나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남을 깎아내린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 말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저 사람은 남을 시기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자기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타인에 대해 하는 말은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가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동창회에서 돌아온 날 밤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나 오늘 부끄러웠어. 친구 성공한 거 축하해주지 못하고 뒤에서 흉보고 내가 그렇게 초라한 사람이었나 싶어서. 아내가 웃으며 말했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죠. 다음에는 진심으로 축하해주면 돼요.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됩니다. 그리고 변할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며느리, 사위와의 관계는 더욱 섬세합니다. 자녀가 결혼하면서 우리 가족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들은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와 충돌할 때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시댁처가 일을 그렇게 대충 해? 이런 말을 하려다가 멈춥니다. 정말 그들이 잘못된 걸까? 아니면 나와 다른 방식일 뿐인 걸까? 내 방식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불편했던 건 아닐까? 한 시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식기세척기로 하는 것이 못마땅했답니다. 손으로 하면 더 깨끗한데. 그러나 며느리는 자기 방식을 고집했고 시어머니는 속으로 버릇없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손이 거칠어진 것을 보고 걱정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았답니다. 며느리가 식기세척기를 쓰는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니라 손습진이 있어서였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부끄러웠답니다. 며느리를 비판하기 전에 이유를 물어보지 않은 자신이. 손주를 보며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같지만 표현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손주에게 이것저것 사주고 싶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이고 싶고 용돈을 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며느리나 사위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비만이 될까봐 걱정돼요. 아이가 돈의 가치를 모르고 자랄까봐 걱정돼요. 그럴 때 우리는 서운해합니다. 내가 사랑해서 해주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방식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는 것을. 내 방식만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손주의 부모는 며느리와 사위라는 것을. 우리는 조부모로서 지원하고 응원하는 역할이지 주도하는 역할은 아니라는 것을. 이 경계를 이해하는 것이 평화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은퇴 후 우리는 많은 시간을 배우자와 함께 보냅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하루 종일 떨어져 있다가 저녁에만 만났지만 이제는 24시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은퇴 후 부부 갈등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집에서 할 일이 없는 남편, 남편이 집에 계속 있어서 피곤한 아내. 작은 일로 자주 다툽니다. 당신, 그 양말 좀 벗어놓지 그래요? 당신은 왜 맨날 잔소리만 해?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어쩌면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한 부부 상담사의 말이 생각납니다. 은퇴 후 부부 갈등의 핵심은 역할 상실입니다. 남편은 가장이라는 역할을 잃었고 아내는 자신의 영역이었던 집에 남편이 침범한다고 느낍니다. 둘 다 불안하고 불편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배우자를 향한 짜증과 불평은 사실 상대방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역할 상실에 대한 불안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대화가 달라집니다. 당신이 문제야가 아니라 나도 이 변화가 낯설어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지나온 시간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해집니다. 앞으로 할 말 하나하나가 자녀에게 남길 말, 손주에게 전할 말, 오랜 친구와 나눌 마지막 대화들. 60년, 70년을 살아오며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성공의 방법도, 실패의 쓴맛도, 관계의 소중함도, 그리고 말의 무게도. 이제 그 배움을 실천할 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나씩 바꿔가면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그 문장을 기억합니까? 타인을 깎아내리는 말은 대부분 자기소개다. 이제 우리는 그 의미를 압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타인을 높이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자기소개입니다. 긍정적인,
성장한, 평화로운 자기소개. 나는 남의 성공을 축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방식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불안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기소개를 우리의 말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말의 무게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어렸을 때는 말이 가볍습니다. 실수해도 어려서 그래라고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말은 무거워집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우리의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지혜이자 후배 세대에게 전하는 유산입니다. 손주가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을 때 우리의 대답은 그 아이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가 중요한 결정 앞에서 아버지, 조언 좀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우리의 말은 그들의 선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말은 돌아온다는 것을,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지금 내가 하는 말이 10년 후, 20년 후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그리고 내가 떠난 후에도 내 말은 살아남아서 자녀와 손주의 마음 속에서 계속 울려 퍼질 것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1위가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이었고 2위가 상처 주는 말을 한 것이었답니다. 돈을 더 벌지 못한 것, 더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은 순위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관계이고 관계를 만드는 것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지금 바로 말을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실천 가능한 작은 변화들을 생각해 봅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작은 것,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일 아침 자녀에게 전화할 때 넌 왜? 로 시작하는 대신 그래, 내 방식도 괜찮구나 라고 말해봅니다. 단 한 문장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 한 문장이 자녀에게는 엄청난 변화로 다가갑니다. 아,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내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구나. 이 느낌은 자녀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부모와의 관계를 개선시킵니다. 손주를 만났을 때 우리 때는 으로 시작하는 대신 할아버지도 배우고 싶구나 라고 말해봅니다. 손주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할 때 그런 거 보지 말고 공부나 해라고 하는 대신 오, 그게 뭐니? 할아버지한테 가르쳐 줄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손주에게 자부심을 줍니다. 내가 할아버지보다 잘 아는 게 있구나. 내가 할아버지를 가르쳐 드릴 수 있구나. 그리고 이것은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손자가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려고 했을 때 처음에는 그런 쓸데없는 거 말고 라고 하려다가 멈추고 재밌겠는데? 할아버지한테 보여줘라고 말했답니다. 손자는 신이 나서 영상을 보여주었고 할아버지는 잘 이해는 못했지만 손자의 설명을 경청했답니다. 그날 이후 손자가 할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답니다. 더 자주 찾아오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답니다. 오랜 친구를 만났을 때 누군가의 흉을 보는 대신 함께 웃을 수 있는 추억을 나눕니다. 동창회에서 누가 잘 살고 못 살고를 평가하는 대신 우리 학창 시절 그때 참 재밌었지? 라며 좋았던 기억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항상 남 흉만 보더라가 아니라 저 사람은 항상 밝고 긍정적이더라로 기억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배우자와 대화할 때 당신은 왜 맨날 이라고 비난하는 대신 나는 이렇게 느껴라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당신은 왜 맨날 물건을 제자리에 안 놔요? 라고 하는 대신 내가 정리한 걸 다시 어질러지면 허탈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전자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고 후자는 자신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공격받으면 사람은 방어하지만 마음이 열리면 사람은 다가옵니다.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며 굳어진 말버릇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식할 수는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것.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느낄까? 이 말은 정말 상대방에 대한 것일까?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한 것일까? 이 짧은 질문 하나가 많은 것을 바꿉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실천하신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을 때 마음속으로 숫자를 10까지 센답니다. 그리고 그 10초 동안 생각한답니다. 이 말을 꼭 해야 하나? 이 말이 상황을 더 좋게 만들까? 10초 후에도 여전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말하지만 대부분은 그 10초 안에 화가 가라앉고 말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10초. 단 10초의 여유가 평생의 후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작은 변화를 실천해 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돌아보면 우리는 많이 변해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말합니다. 요즘 아버지 많이 부드러워지셨네요. 손주가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내 말을 들어주셔서 좋아요. 배우자가 말합니다. 당신 요즘 대화가 편해졌어요. 이것이 우리가 남길 유산입니다.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고 잘못을 인정할 수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후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60평생, 70평생을 살아온 우리는 이제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묻습니다. 혈압은 어떤가요? 당뇨는? 우리는 몸의 건강을 챙깁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강이 있습니다. 관계의 건강, 마음의 건강.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재산도 중요하지만 더 오래 남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말, 우리가 보여준 태도, 우리가 전한 사랑. 자녀들이 기억할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를 남겼는가가 아니라 어떤 말을 해주었는가입니다. 손주들이 기억할 것은 무엇을 사주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대해주었는가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인이 되어 조부모를 회상할 때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어떻게 보셨는가였답니다. 나를 믿어주셨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 나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셨다 마이너스 이런 기억들이 평생을 간다고 합니다. 한 손녀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녀는 할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답니다. 그 안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답니다. 오늘 손녀에게 너는 안 될 거야 라고 말할 뻔했다. 그러나 참았다. 나도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들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한다. 손녀에게는 다른 말을 해주고 싶다. 할머니는 내가 무엇을 하든 응원한다고. 손녀는 그 일기를 읽으며 울었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조부모,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노력하는 모습, 변하려고 애쓰는 모습, 그 자체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할아버지는 완벽하지 않으셨지만 나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셨어. 이것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억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그 문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타인을 깎아내리는 말은 대부분 자기소개다. 이제 우리는 이 문장의 깊은 의미를 이해합니다. 우리가 남에 대해 하는 모든 말은 사실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안을, 우리의 열등감을, 우리의 미해결된 과거를, 그리고 우리의 내면 상태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기소개를 하고 싶습니까? 나는 불안한 사람입니다. 나는 남을 시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는 평화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남의 성공을 축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싶습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말로 표현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우리의 자기소개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지혜롭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실험을 제안합니다. 오늘 하루, 단 하루만이라도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해봅니다. 대신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봅니다. 당신 생각도 일리가 있네요. 그것 참 잘했어요. 당신 덕분에 편했습니다. 마이너스 이런 말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입에 붙지 않은 말이니까요. 그러나 하루만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날 저녁 하루를 돌아보면서 느껴보십시오. 마음이 어떤지를. 신기하게도 남을 인정하는 말을 하면 나의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남을 비난하면 일시적으로 통쾌하지만 그 후에는 씁쓸함이 남습니다. 그러나 남을 인정하면 그 순간은 조금 손해본 것 같지만 나중에는 따뜻함이 남습니다. 한 노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면서 깨달은 게 있어. 남을 비난하면 나만 피곤해. 남을 인정하면 나도 편해져. 그래서 이제는 가능한 한 인정하려고 해.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며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내가 한 말 중에서 어떤 말로 기억되고 싶은가? 아침에 배우자에게 한 짜증 섞인 말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오후에 손주에게 건넨 따뜻한 격려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동창회에서 친구를 비난한 말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다른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준 말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자녀에게 한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 방식도 괜찮구나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답을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내일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질문이 우리의 무의식에 자리 잡으면 자연스럽게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비난하려던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직전에 멈춰지고 대신 이해하려는 말이 나옵니다. 비교하려던 말이 목구멍에 걸리고 대신 인정하는 말이 나옵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며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기쁨도, 슬픔도.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경험을 지혜로 승화시킬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이제는 보입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다는 것,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상처를 안고 산다는 것, 비난보다는 이해가, 비교보다는 인정이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 이 지혜를 우리의 말로 표현할 때 우리는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나이만 먹은 것이 아니라 마음도 성장한 어른. 그리고 그런 어른의 말은 무게가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자녀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손주가 고민을 털어놓을 것입니다. 친구가 위로를 구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건네는 말 한마디가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어느 할아버지는 임종 전에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재산은 많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해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말은 돌이킬 수 없다. 한 번 던진 말은 영원히 상대방의 마음에 남는다. 나는 평생 그것을 몰랐다. 너희 어머니에게, 너희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다. 그게 제일 후회된다.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마라.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하고 사랑을 표현할 때는 주저하지 마라. 자녀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답니다. 그 할아버지는 평생 완벽하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완벽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 조금씩 더 나은 말을 하면 됩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지금 뿌리는 씨앗이 우리가 떠난 후에도 자녀와 손주의 마음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싶습니까? 비난과 비교의 씨앗입니까? 아니면 인정과 사랑의 씨앗입니까? 상처의 씨앗입니까? 아니면 치유의 씨앗입니까? 우리가 오늘 하는 말이 내일의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거울을 건넸습니다. 타인을 깎아내리는 말은 대부분 자기소개다라는 그 문장으로 이제 우리는 그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안타까웠지만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아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조금씩 변해갈 것인가. 나이가 많다고 변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기에 변화가 더 의미 있습니다. 저분은 저 나이에도 변하시네. 나도 할 수 있겠어. 우리의 변화는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줍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도 언젠가는 우리 나이가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우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이 들어서도 성장하셨어.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어. 이것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성장하는 모습.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결심은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내일 아침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문자를 보내는 것. 모레 손주를 만나면 할아버지가 너한테 배우고 싶어라고 말하는 것. 이런 작은 말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관계를, 그리고 우리가 남길 유산을 만듭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온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소중한 시간입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입니까? 아니면 사랑한다입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모여서 우리가 기억될 모습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문장 하나로 시작한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타인을 깎아내리는 말이 자기소개라면 타인을 세워주는 말 역시 자기소개입니다. 더 아름다운, 더 성숙한, 더 평화로운 자기소개. 이제 우리는 그런 자기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주는 지혜로, 경험이 주는 통찰로,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하려는 용기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함께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조금 더 따뜻한 말을, 조금 더 이해하는 말을, 조금 더 사랑을 담은 말을 하는 인생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하는 말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에, 손주의 기억에, 그리고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의 삶에 아름다운 말을 남기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한 사람에게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실천이 모여서 세상을 조금씩 바꿔갑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따뜻한 말들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